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황 작가의 책 읽기. 제가 이번에 고른 책은요, 루스 베네딕트 여사가 지은 국화와 칼이라는 책입니다. 일본 문화의 틀과 일본인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문화인류학적 시각으로 분석한 일본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초판으로 발행된 건요 74년으로 돼 있네요. 그리고 이 책은 미국 국무성의 요청에 따라서 2차 1941년에 아마 작성한 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2019년 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자세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앞부분에 루스 베네딕트 여사에 대한 설명을 하면요, 1887년에 태어나서 1948년에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네요. 저자 소개를 좀 하면요, 1987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베서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교사와 시인으로 활동하다 생화학자인 스탠리 베네딕트와 결혼했다. 1921년 34세의 나이에 컬럼비아 대학에 입학하여 절대적인 스승 프란츠 모하스를 만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인류학 연구에 빠져들었다. 아메리칸 인디언 종족들의 민화와 종교에 대한 연구로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모교에서 인류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저서로는 문화의 패턴 1934년, 종족 1940년 등이 있다. 만년의 명작인 국화와 칼은 1944년 6월 미 국무부의 위촉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인데, 정작 저자 자신은 일본을 방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학문적 연구에서 그 대상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쪽이 주관적인 관점이 개입되지 않아 오히려 더 객관적이고 엄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 저서는 입증하고 있다. 베네딕트는 문화를 인성의 확대로 보았으며 문화와 인성이라는 미국 인류학의 가장 주도적인 한 영역을 개척했다. 후에 그녀는 미국 인류학회 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1947년에는 콜롬비아 대학의 현대문화연구소를 설립, 대규모 연구 과제를 추진하다가 이듬해인 61세 나이로 사망하였다. 이런 설명이 좀 있습니다. 네, 이 앞에 옴기니의 글도 있고요, 몇 가지 글이 있는데 제가 차례차례 빠뜨리지 않고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0쪽이 넘는 책인데요,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한 방송 분량당 한 장씩 읽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전시에 미국에 살았던 일본인들은 미국인들의 불신을 한 몸에 받는 무척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내가 이 책을 쓰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베풀어준 도움과 친절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표한다. 특히 전시 중에 동료였던 로버트 하시마에게 특별히 감사를 전한다. 미국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성장한 그는 1941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다. 그는 당시 전쟁 난민 수용소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내가 그를 만난 것은 미국의 전쟁 첩보 기관에서 일하기 위해 그가 워싱턴으로 왔을 때였다. 이 책의 집필을 위촉해준 전쟁정보국에서도 다시 읽겠습니다. 이 책의 집필을 위촉해준 전쟁정보국에도 감사를 표한다. 특히 극동지역 담당 부이사 조지 테일러 교수에게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외국 사기분석부를 이끈 알렉산더 레이턴 장군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책을 읽어준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하고 싶다. 레이턴 장군,
클라이드 클럭혼 교수, 네이선 레이테스 박사는 제가 우리말로 돼 있는 부분하고요, 영어를 좀 비교해서 읽느라고 글이 좀 안 보여서요, 머뭇거렸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네이선 레이테스 박사는 전쟁 정보국에서 일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던 나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콘트레 아렌스버그 교수, 마그릿 미드 박사, 그레고리 베이튼슨, 노먼 박사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그 밖에 여러 조언과 도움을 준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루스 베네딕트. 네, 서문입니다. 이안 브루마, 저술가이자 아시아 연구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루스 베네딕트가 말했듯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록 눈에 거슬리더라도 그 차이를 인정할 줄 아는 냉철한 인식이 요구된다. 세계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통하는 감성적 형제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 속 각 개인은 특정한 관심과 역사, 경험에 의해 형성된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각 개인에 대한 진실이라면 국가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베네딕트가 말한 이른바 어느 정도의 관대함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즉, 다른 나라의 문화가 지닌 관점이 비록 자신의 견해와 충돌하더라도 그건 나름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쉽게 흥분하는 열광자는 훌륭한 문화 인류학자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극심하게 충돌하는 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우 비상한 관대함이 요구된다. 이런 관대함이 더욱 필요한 이유는 적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만이 사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루스 베네딕트가 1944년 6월 미국 정부로부터 일본 문화에 대한 분석을 의뢰받았을 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일본이라는 먼 나라 사람들에 대해 다른 미국인들처럼 편견을 고수했다면 매우 수월한 작업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랬다면 한편으로는 완전히 쓸모없는 작업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일본인에 대한 미국인들의 편견은 당시 전쟁 선동에 이미 적절히 활용되고 있었다. 당시 미국인들은 잽스들이 잽스는 일본 사람들을 폄하할 때 부르는 용어입니다. 잽스들이 선천적으로 배신을 잘하는 미치광이이며 미개한 종족이라고 믿었다. 미국인들에게 일본인은 남의 흉내나 내는 야만스러운 변절자이자 미친 개 혹은 남을 죽이는 것처럼 자신도 거리낌 없이 죽이는 정신 나간 사무라이에 불과했다. 1945년 시드니의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이 야만스러운 종족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고 썼다. 이 신문은 서구 문명의 기술적 지식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일본인들에게는 곤봉을 들고 싸우며 천둥 소리를 신의 목소리라고 믿는 야만인의 미개한 정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군 수장들이 일본이 패전 후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베네딕트는 이런 불리한 견해들을 헤쳐나가야 했다. 일본이 항복할 것인지 아니면 최후의 한 남자, 한 여자, 그리고 한 아이까지 싸울 것인지, 또 전쟁을 끝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일본 천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연합군 점령하 일본은 어떻게 될 것인지 등을 예측해야 했다. 1944년에 이런 설명을 내놓는 것은 오랫동안 일본에 거주한 전문가라 할지라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그녀 자신의 말처럼 일본 전문가도 아니고 일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베네딕트는 오직 문서 자료와 영화, 일본계 미국인들과의 인터뷰에만 의존했다. 그러나 전문가가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전문가는 때로 융통성 없는 편협한 견해를 고집하기 쉽다. 또한 새로운 발전이나 아이디어가
자신의 전문 지식을 위협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 태평양 전쟁 이전에 주일 대사로 도쿄에 머물렀던 조지프 그루는 일본인들을 본질적으로 불합리한 민족이며 따라서 결코 민주주의에 적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베네딕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이런 인종적, 문화적 편견에 철저히 저항했다는 점이다. 그녀는 무엇보다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연구에 임했다. 특정 민족의 고유한 민족성이 존재한다는 고전적 문화 인류학의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 이도 있다. 이 전제는 오늘날 그다지 인정받는 견해는 아니다. 인종과 국가에 대한 준과학적 이론들이 제시되면서 민족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추출해낼 수 있다는 주장은 상당 부분 설득력을 잃었다. 이제 이론가들은 한 국가의 단일 문화적 정체성보다 문화가 갖는 다문화적 특성 혹은 교접성, 영어로 하이브리디티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에 더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글로벌 경제에 접속된 다문화 사회에 살고 있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알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적 영우, 국가적 가치, 그리고 국가의 역사에 대한 책들이 여전히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국가적 집착은 베네딕트의 연구 방향과는 정반대의 것이다. 만약 국가적 나르시시즘에 입각했다면 그녀의 작업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대신 베네딕트는 진정으로 타자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녀에게는 그 타자의 윤곽과 특성이 의도했던 것만큼 명확히 드러나는가가 중요한 문제였다. 나는 정치적 사건에 대한 문화적 해석에 항상 의심을 가져왔다. 그리고 베네딕트에 의해 유명해진 수치의 문화와 죄책감의 문화에 대해서도 한때 의구심을 표명한 적이 있다. 문화 분석의 위험성은 그것이 세계를 너무나 정적이고 단일한 것으로 가정한다는 점이다. 베네딕트는 이러한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 베네딕트는 장기간에 걸친 한 국가와 문화의 다양한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특정한 문화 패턴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베네딕트가 영국 민족에 대해 말했듯이 다른 기준과 다른 기분이 서로 다른 세대에 걸쳐 나타났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영국인들이 매우 영국인다웠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본인들의 자아는 어떨까? 베네딕트의 위대한 책을 다시 읽으면서 나는 그녀의 능숙한 접근법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죄책감과 수치심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그녀는 절대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다만 특정 부분에 더 강조점을 둘 뿐이었다. 일본인들도 죄책감과 수치심을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일본 사회는 서구 사회보다 절대적인 윤리 기준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좋은 행위에 대한 외부의 인정에 더 의존한다. 일본인들은 타인의 의견에 매우 민감하다고 베네딕트는 말한다. 수치심이란 사회적인 의무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생긴다. 죄책감은 발각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 느끼지만 수치심은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여 생긴다.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일본인들의 행동, 어머니에 대한 복종 때문에 사랑스러운 아내의 요구를 무시하는 아들, 친구가 베풀어준 친절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는 일본인 여대생 등에 대한 베네딕트의 묘사는 너무나 생동감이 넘쳐 마치 자신이 직접 관찰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베네딕트가 부여받은 임무의 성격 때문에 작업은 더욱 어려웠다. 즉, 그녀가 일본인의 국민성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다. 베네딕트는 일본인들의 향후 행동을 미국 정부가 예측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했다. 일본이 전후 보다 자유민주주의적인 노선에서 재건될 수 있도록 계획했던 미국인들은 일본인들이 패전과 천황의 변화된 역할, 미 점령군의 신탁 통치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아야 했다.
연합군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일 중 하나는 죽음으로 싸울 것을 맹세했던 일본 군인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유순하고 우호적으로 변화한 사실이었다. 베네딕트는 이 사실을 천황에 대한 일본인들의 깊은 의무감으로 설명한다. 천황에 대한 충성은 일본인의 가장 근원적인 감정이다. 일본인들은 천황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천황이 들릴 듯 말 듯 떨리는 목소리로 참을 수 없는 것도 참으라, 항복하라, 그리고 평화로운 신일본을 건설하라 라고 했을 때 일본인들은 즉시 그 말에 따랐다. 일본 천황의 신성은 서구에서 종종 오해를 받고 있다. 일본인들은 대개 천황을 신으로 믿고 있다. 일본인들은 인간과 신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일본인들은 사후의 인간뿐 아니라 심지어 바위, 산, 강 등에도 신성의 아우라를 입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베네딕트의 지적은 적절하다. 국가적 서열의 정점에 위치한 천황은 국가의 종교적 이상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여기서 천황이 정말로 신인가 하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 자신이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본인들은 천황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했던 것이다. 1945년 대부분의 일본인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았다. 베네딕트는 대중의 태도가 얼마나 쉽게 변화할 수 있는지는 예측하지 못했다. 그녀는 천황에 대한 충성을 일본인들의 주요한 특질 중 하나로 보았으며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처럼 썼다. 그러나 주어진 길에 충실하고자 하는 일본인의 의지를 그녀가 평가절하한 부분도 없지 않다. 예를 들면 평화주의가 그것이다. 베네딕트는 일본인들에게는 삶을 바라보는 견해에 조건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일신 종교가 제시하는 윤리적 절대 기준이 없는 일본인들에게 윤리나 삶의 목표 등 모든 것은 상황 의존적일 뿐이다. 따라서 그렇게 호전적이던 민족이 쉽사리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로 변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전쟁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일본은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지만 존경받지 못하고 결국 비참한 패배 속에서 엄청난 수모를 겪고 말았다. 이제 일본은 유별나게 평화지향적 민족인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잃어버린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려 했다. 미국 법률가들이 제정한 전쟁을 금지한 일본 헌법이 설득력을 얻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베네딕트는 이 역시 당시의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일본을 둘러싼 세계가 평화를 구가하는 동안 일본인들은 기꺼이 평화주의에 헌신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 열강이 전쟁 준비에 돌입한 순간 일본은 다시 예의 군국주의로 회귀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일본이 막대한 이익을 챙겼던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그리고 소련 중국과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재무장과 군사적 역할을 회복하라는 미국의 끊임없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대다수는 평화주의적 이상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언젠가는 변화할 것이다. 물론 베네딕트가 예측했던 것처럼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베네딕트를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다. 인류학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점쟁이가 아니다. 베네딕트는 자신이 책을 집필하고 수십 년이 지난 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1945년 이후 일본은 많이 변화했다. 오늘날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베네딕트의 책에 기술된 일본인들의 민족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른다. 천황에 대한 주, 한문으로 충입니다. 부모에 대한 기무, 한문으로 의무입니다. 온, 한문으로 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천황에 대한 충, 부모에 대한 의무, 은을 갚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은 오늘날의 첨단 기술 시대에 그 빛이 발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국화와 칼을 즐겁고 유익하게 읽는 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책이 영원한 고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이 고전인 것은 저자의 지적인 명확함 그리고 유려한 문체 때문이다. 베네딕트는 난해한 용어를 쓰지 않고 복잡한 사상을 쉽게 풀어내는 능력을 지닌 작가였다. 문체는 그의 사람됨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다. 베네딕트는 훌륭한 인간성과 영혼의 관대함을 지닌 작가였다. 저자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독자라 하더라도 전쟁 시기에 쓰인 가공할 만한 적에 대한 묘사인 이 책을 오늘날 읽어도 그다지 기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는 지난 반세기 동안 일본과 일본인들에게 불어닥친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전히 진실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안 부르마. 제가 이 책을 읽기를 이어나가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이 책 중간에 그 일본 원어 그리고 한문 영어가 조금씩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필요하면 설명을 조금씩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카메라를 조금. 네. 옴기니의 말. 네, 옴기니가 지금 김윤식 선생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김윤식 선생님이 저가는 김윤식 그 문학평론가 김윤식 씨라면 아주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평론가였습니다. 읽겠습니다. 옴기니의 말입니다. 이 책은 루스 베네딕트 1887부터 1948에 영어로요.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Patterns of Japanese Culture. 앞에 국화란 학명이 좀 어려워서요. 를 번역한 것이다. 국화와 칼을 그대로 이제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화와 칼 뒤에 있는 Patterns of Japanese Culture, 일본 문화의 패턴들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루스 베네딕트는 일본 문화의 특성을 국화와 칼이라는 두 가지 극단적인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일본 문화의 틀을 탐구하고 있다. 미국에서 크게 발달한 문화 인류학의 방법론에 의거한 저자의 연구는 매우 전문적이다. 여기서 전문적이라는 것은 단순한 일본 기행문이나 견문기가 아니라 엄밀한 학문적 노작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노작은 노력을 많이 한 작품 이런 뜻입니다. 저자가 목적으로 삼은 것은 평균적 일본인의 행동과 사고의 틀을 탐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지, 취자가 있고요. 한문으로 수치, 부끄러움 이런 게 이제 있어서 제가 읽을 때마다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지, 한문 취가 있고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수치, 부끄러움의 인식에 놓인 문화다. 원래 이런 문화 인류학적 방법은 역사주의 방법과는 다르고 따라서 흔히 우리가 인문적으로 어떤 나라의 문화나 사물을 이해하는 방법론과도 다르다. 그런 역사주의 방법은 주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하면 이 책의 방법론은 그런 주관성을 극복했다는 의미에서 학문적 객관성을 얻고 있다. 특히 이 책의 정수는 계층제도, 영어로 하이어러키의 분석에 있다. 그 계층제도가 근대 사회로 넘어올 때 어떠한 질서와 충돌을 일으키는가에 대한 고찰은 제3장 메이지 유신 속에 선명히 드러나 있다. 루스 베네딕트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1909년 베서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교사와 시인으로 활동하다 생화학자인 스탠리 베네딕트와 결혼했다. 1919년 인류학을 접한 뒤 2년 후 콜롬비아 대학에 입학하여 절대적인 스승 프란츠 보아스를 만나면서 본격적인 인류학 연구에 빠져들었다.
현지를 답사하며 아메리칸 인디안 종족들의 민화와 종교를 연구하여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녀는 1930년부터 모교에서 인류학 교수로 재직했다. 이건 앞에 저자 소개에 있는 글을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베네딕트의 저서, 대표적인 저서로는 문화와 패턴, 종족 등이 있다. 만년의 명작인 국화와 칼은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접어든 1944년 6월 미 국무부의 위촉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저자 자신은 일본을 방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학문의 연구에서 그 대상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쪽이 오히려 보다 엄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 책은 입증하고 있다. 부분적 체험은 전체적 방법론을 망쳐놓을 수도 있다. 이 책이 수많은 개인적 기행문이나 저널리스틱한 일본 인상기와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으리라. 역자들은 대학 동기동창으로 서울대 교양과정부에 전임된 직후 일본으로 해외 연수를 와 있었다. 우리는 가끔 여가 시간에 대학 캠퍼스에 있는 산시로 연못가에 앉아 일본 문화에 대해 담소를 나누었다. 이후 우리 두 사람은 일본 도쿄 대학에서 같은 시기에 연수하며 만난 것을 계기로 이 책을 번역하게 되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황무지에 가까웠다. 가끔 출판된 사사로운 인상기나 체험기는 주관성 때문에 오히려 일본에 대한 이해를 그르칠 수 있었다. 일본 연구의 고전이 된 이 책은 그렇기 때문에 번역할 가치가 있었다. 일본을 흔히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국경 없는 글로벌 시대에 들어선 오늘날 일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현재 두 나라의 정치, 경제,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서로 깊은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애써 일본을 외면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일본을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해 왔다. 과연 우리는 일본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제 우리는 일본이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이고 같은 문화권 안에 공존해야 할 나라라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이 일본에 대한 이해와 탐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옮겼다. 김윤식, 오인석. 네, 이제 드디어 1장에 들어갑니다. 총 13장으로 되어 있고요. 1장은 연구과제 일본이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네, 책의 23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은 미국이 지금까지 전력을 기울여 싸운 적 가운데 가장 낯선 적이었다.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이처럼 현격히 이질적 행동과 사상적 특성을 고려해야 했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 여기서 적은 적입니다. enemy. 이미 1905년에 일본과 싸운 제정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서양의 문화 전통에 속하지 않는 완전히 무장되고 훈련된 국민과 싸웠던 것이다. 일본인은 서양 여러 나라가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당연히 받아들인 전시 관례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 따라서 태평양에서의 전쟁은 섬, 해안의 일련의 상륙작전이나 수송과 보급 등의 어려움보다도 그 이상의 것, 즉 적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적의 행동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 적의 행동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그 어려움은 컸다. 일본이 문화를 개방한 이래 75년간, 여기 밑에 각주가 있습니다. 일본이 문호를 개방하여 서양 문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1868년 이른바 메이지 유신 때부터였다 라고 각주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일본이 문호를 개방한 이래 75년간 일본인에 대해 쓴 모든 저작물에는 일찍이 세계 어느 국민에게서도 쓰인 적이 없는, 그러나 또한 but also라는 기계형 표현이 자주 나온다. 정직한 관찰자가 일본인 이외의 다른 국민에 관해 기술할 때 만약 그 나라 국민이 유례 없이 예의 바르다면, 그러나 또한 그들은 불손하며 건방지다라고 덧붙이지 않는다. 어떤 국민이 너무나 고루하다면
그러나 또한 그들은 새로운 일에도 쉽게 수긍한다라고 덧붙이지 않는다. 어떤 국민이 유수하다면 그러나 또한 그들은 상부의 통제에 좀처럼 따르지 않는다 라고 설명하지 않는다. 그들이 충실하고 관대하다면 그러나 또한 그들은 불충실하며 간악하다 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그들이 참으로 용감하다면 겁쟁이임을 부연해서 설명하진 않는다. 그들이 다른 사람의 평판에 신경을 쓰며 행동한다면 그 말에 이어 그들은 참으로 흔들리지 않는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로봇같이 일사불란한 그들의 군대 훈련 모습을 묘사하면서 이어 병사들이 순순히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며 공공연하게 반항하는 일도 있다고 말하진 않는다. 서양의 학문에 열중하는 국민에 관해 서술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열렬한 보수주의에 관해 자세히 기술하진 않는다.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배우와 예술가를 존경하며 국화를 가꾸는데 신비로운 기술을 가진 국민에 관한 책을 쓰면서 동시에 이 국민이 칼을 숭배하며 무사에게 최고의 영예를 돌린다는 사실을 기술한 또 다른 책으로 그 국민의 성격을 보충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없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모순이 일본에 관한 책에서는 날줄과 시줄이 된다. 이런 모순은 모두가 진실이다. 칼도 국화와 함께 그림의 일부분을 구성한다. 일본인은 최고로 싸움을 좋아하면서도 얌전하고 군국주의적이면서도 탄미적이며 불손하면서도 예의 바르고 완고하면서도 적응력 있고 유순하면서도 시달림을 받으면 붕괴하고 충실하면서도 불충실하고 용감하면서도 겁쟁이이고 보수적이면서도 새로운 것을 즐겨 받아들인다. 그들은 자기 행동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놀랄 만큼 민감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이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모를 때는 범죄의 유혹에 빠진다. 그들의 병사는 철저한 훈련을 받지만 또한 반항적이다. 일본을 이해하는 것이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수많은 모순을 보고도 모른 척 할 수는 없었다. 중대한 고비가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었다. 일본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 일본 본토에 진격하지 않고도 항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천황의 궁성을 폭격해야 하는가? 일본군 포로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일본 군대와 일본 본토에 어떻게 선전을 해야 미국인의 생명을 구하고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우려는 일본인의 결의를 약화시킬 수 있는가? 일본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의문에 대한 의견차가 컸다. 전쟁이 끝난 후 일본인은 질서 유지를 위해 영속적으로 계엄령을 펴야 할 국민인가? 아군은 일본의 산속 요새에서 최후까지 결사적으로 저항하는 일본인과 싸울 각오를 해야 하는가? 국제평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프랑스 혁명이나 러시아 혁명 같은 혁명이 일본에서 일어날 필요가 있는가? 혁명이 일어난다면 누구를 그 지도자로 삼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일본 국민은 멸종시켜야 하는가? 우리의 판단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1944년 6월 나는 일본에 대한 연구를 위촉받았다. 일본인이 어떤 국민인가를 규명하기 위해 나는 문화인류학자로서 모든 연구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받았다. 미국이 일본에 대공세를 펼쳐 마침내 미국의 거대한 힘을 보여주기 시작한 초여름 무렵이었다. 사람들은 이때까지도 대일 전쟁이 3년, 10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100년이 걸려야 끝난다는 말도 나돌았다. 미국이 국지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나 일본인은 뉴기니 섬과 솔로몬 군도가 일본 본토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해군의 패배를 좀처럼 인정을 해들지 않았고 일본 국민은 여전히 일본군이 이기고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6월이 되자 전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유럽에서는 제2전선이 전개되었고 최고사령부가 2년 반에 걸쳐 유럽 전역에 두어왔던 군사적 우선권은 이미 필요가 없어졌다. 대독일 전쟁의 종말이 눈앞에 보이고 있었다. 태평양에서는 미군이 사이판 섬에 상륙했다. 이것은 일본의 전국적 패배를 예고하는 대작전이었다. 이로부터 미군은 더욱
가까이에서 일본군과 얼굴을 마주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뉴기니, 과달카날, 미얀마, 에투, 타라와, 비아크의 전투를 통해 미군은 얼마나 무서운 적과 싸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따라서 1944년 6월에는 일본에 관한 수많은 의문점에 해답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문제가 군사상의 것이든 외교상의 것이든 최고 정책의 여러 문제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일본군 전선의 후방에 떨어뜨리는 선전책자에 관한 것이든 이에 대한 통찰력이 요구되었다. 싸우고 있는 일본의 전력에 관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비단 도쿄에 있는 통치자들의 목적이나 동기, 일본의 긴 역사, 경제나 정치상의 통계만이 아니었다. 일본 정부가 국민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다. 일본인의 사상이나 감정의 특성과 그런 특성에 배어있는 문화의 틀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또한 이런 행동이나 의견의 배후에 있는 강제력을 알아야 했다. 미국인으로서 행동할 때의 전제를 잠시 제쳐놓고 가능한 한 주어진 상황 아래에서 일본인의 행동이 우리의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단정하는 아니한 결론으로 비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했다. 나의 연구 과제는 매우 까다로운 문제였다. 미국과 일본은 교전 중이었다. 전쟁 중에는 적을 나쁘게 깎아내리는 것은 쉽지만 적이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보는가를 적의 입장에서 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해야 할 임무였다. 문제는 일본인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있지, 만약 그들과 같은 처지에 놓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있지 않았다. 나는 전시에 일본인이 보여준 행동을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로서 이용하도록 노력했다. 나는 그들의 전쟁 수행 방식을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문제로 바라보았다. 평시와 마찬가지로 전시에도 일본인은 그들답게 행동했다. 전쟁 수행 방식에서 그들만의 특수한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의 징후를 볼 수 있는가? 지도자가 전의를 선동하며 당황하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전장에서 병사를 다스리는 방식 등은 그들이 무엇을 이용 가능한 장점으로 여기는가를 보여준다. 일본인이 전쟁에서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가를 알기 위해 나는 전쟁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조사했다. 그러나 두 나라가 교전 중이라는 사실은 연구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다. 그것은 문화인류학자의 가장 중요한 연구 방법인 현지 조사를 단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나는 일본에 머물며 그들의 가정에 속해 생활하면서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경향과 활동을 관찰하고 내 눈으로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그렇지 않은가를 살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들의 복잡한 결정 도달 과정을 관찰할 수가 없었다. 나는 아이들이 양육되는 과정을 볼 수가 없었다. 일본 촌락에 관한 인류학자의 유일한 현지 연구인 존 엠브리의 스에무라는 매우 귀중한 문헌이지만 이 연구를 행했던 당시에는 1944년에 우리가 직면한 일본에 관한 많은 과제는 아직 문제화되어 있지 않았다. 수에무라는요, 봤더니 수해촌이라고, 무라가 마을이잖아요. 그 다음에 수에는 이름 같습니다. 그래서 스에라는 마을, 그 책입니다. 존 엠브리의 스에무라는, 각주가 없어서요, 제가 덧붙입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문화인류학자로서 나는 이용할 수 있는 특정한 연구 방법과 필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자신이 있었다. 적어도 나는 인류학자들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연구 대상인 민족과 직접 면접을 단념하지 않아도 되었다. 미국에는 일본에서 자란 일본인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경험한 구체적인 사실을 묻고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알아내어 연구의 많은 결함을
그들의 설명으로 보충했다. 당시 일본을 연구하던 다른 사회과학자들은 도서관에서 과거의 사건이나 통계를 분석하고 글이나 말로 행해진 일본인의 선전 문구에 나타난 변화를 추적하고 있었다. 나는 사회과학자들이 추구하는 해답의 대부분은 일본 문화의 규범과 가치 속에 깊이 배어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실제로 그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탐구하는 편이 더 만족스러운 해답을 발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혀 책을 읽지 않았다든가 일본에서 생활한 적이 있는 서양인에게 의존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다. 일본에 관한 방대한 문헌과 일본에서 생활한 적이 있는 많은 뛰어난 서양인 관찰자들은 아마존 강의 수원지대나 뉴기니 산지로 문자가 없는 부족을 연구하러 가는 인류학자들이 전혀 받을 수 없었던 많은 편익을 나에게 주었다. 그런 부족은 문자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습을 문서로 남기지 못했다. 따라서 서양인의 해설도 매우 적고 피상적이다. 누구도 그들 종족의 과거 역사를 알지 못한다. 현지 조사자는 앞선 연구자들의 도움 없이 그들 종족이 경제 생활을 영위하는 방법이나 사회의 계층 구조, 종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따위를 연구해야 한다. 일본 연구에서 나는 이와는 달리 많은 학자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었다. 세부적인 생활 묘사가 호사가의 기록 속에 가득 담겨져 있었다. 유럽이나 미국인이 그들의 생생한 체험을 기록해 놓았고 또 일본인도 실로 놀랄 만큼의 기록으로 자신들을 드러내고 있었다. 많은 다른 동양인과는 달리 일본인은 자기 자신을 기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일본인들은 그들의 세계 확장 계획은 물론 일상의 사소한 일에 관해서도 기록했다. 일본인은 놀랄 만큼 솔직했다. 물론 일본인이라고 해서 그들의 전체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진 않는다. 어느 민족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일본에 관해 연구하는 일본인은 그가 호흡하는 공기처럼 흔하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기 쉽다. 미국인이 미국에 관해 쓸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은 일반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종족이다. 나는 이런 문헌들을 다윈이 종의 기원에 관한 이론을 세울 때의 방식처럼 이해할 방법이 없다는 것에 주의하면서 읽었다. 의회 연설의 관념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일본인은 우리가 볼 때 용납할 수 있는 행위를 맹렬히 비난하면서도 오히려 위법으로 보이는 행위는 아무렇지도 않게 용인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태도의 배후에는 무엇이 숨어 있는가? 이 그림은 어디가 이상한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나는 이런 질문을 되풀이하면서 읽었다. 나는 또한 일본에서 쓰고 제작한 영화들, 홍보영화, 역사영화, 도쿄나 농촌의 현대생활 그린 영화 등을 보러 갔다. 그런 뒤에 일본에서 그런 영화를 몇 편 본 적이 있는 일본인들과 함께 남녀 주인공의 악역을 일본인의 시각에서 세밀히 검토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 멍하게 있을 때에도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 줄거리나 동기도 내가 이해하는 것과는 달리 영화의 전체적인 구성에서 생각할 때 비로소 의미가 통하는 것이었다. 소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화도 내가 파악한 의미와 일본에서 자란 사람들이 파악하는 의미 사이에는 눈에 띌 정도로 큰 차이가 있었다.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일본인의 관습을 즉각 변호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일본인의 것이면 무조건 증오했다. 이 두 그룹 중 어느 쪽에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웠는가는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든 격렬히 거부하든 일본에서는 생활을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가에 관해 그들이 그려낸 영상은 일치하는 듯했다. 인류학자가 연구 중에 문화에 속한 국민에게 직접 재료와 통찰력을 얻으려고만 한다면 일본에 살았던 모든 유능한 서양인 관찰자가 수행한 방법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만약 인류학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이 정도라면 외국인 거류자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일본에 관한 귀중한 연구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둘 가망이 없다. 그러나 문화 인류학자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몇 가지 특별한 능력을 훈련해 왔으므로 연구자나 관찰자의 풍부한 성과에 독자적인 공헌을 보탤 수도 있을 것이다. 인류학자는 아시아와 태평양의 여러 문화를 알고 있다. 일본의 사회 제도나 생활 습관 가운데 어떤 것은 태평양 여러 섬의 부족과 밀접한 유사점이 있다. 이런 유사점 가운데 어떤 것은 말레이 군도에서, 어떤 것은 뉴기니에서, 또 어떤 것은 폴리네시아에서 볼 수도 있다. 물론 이런 유사점은 오래전에 이주 혹은 접촉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져 흥미롭다. 그러나 이런 문화적 유사점을 알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 가치 있는 까닭은 그들 사이에 역사적 관계가 있을지 모른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런 부족들의 단순한 문화의 습속을 잘 알고 있으므로 내가 발견한 유사점이나 차이점에서 일본인의 생활을 이해하는 단서를 얻을지도 모른다는 데에 있었다. 나는 또한 아시아 대륙의 태국과 미얀마, 중국에 관해서도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같은 아시아의 위대한 문화를 상속받은 다른 나라들과 일본을 비교할 수 있었다. 인류학자는 미개 민족의 연구에서 그런 문화 비교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거듭 증명해왔다. 어떤 부족은 관습의 90%를 인접 부족과 공유하면서 한편으로 주위에 어느 부족과도 공유하지 않는 그들만의 생활 양식이나 도덕적 가치에 맞추기 위해 그 관습을 개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과정에서 그 부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어떤 근본적 제도는 받아들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여러 민족 간의 차이를 연구하는 것만큼 인류학자에게 유익한 일은 없다. 인류학자는 또한 그들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 간의 차이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리고 이 특수한 문제를 위해 그들의 연구 기법을 예리하게 다듬어야 한다. 그들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부딪혀야 하는 상황과 다른 부족이나 국민이 그런 상황이 의미를 규정하는 방식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북극 지방의 어느 부락, 열대 지방의 어느 사막에서 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친족 간 책임이 강조되거나 경제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부족 조직에 직면했다. 그들은 친족 관계나 교환을 자세히 조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이런 조직이 부족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또 각 세대는 어릴 때부터 그들이 해온 것과 같은 행동을 하도록 어떻게 조종되는가 등을 조사했다. 여러 차이와 그 조종 및 영향에 관한 이런 전문적 관심은 일본 연구에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다. 미국과 일본 사이에 뿌리 깊은 문화적 차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속설에도 일본인은 무엇이든 미국인과 정반대로 행동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인식이 위험한 것은 연구자가 이는 지극히 추상적인 것이므로 그런 민족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쉽게 포기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류학자는 경험상 아무리 기괴한 행동이라도 결국은 이해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회과학자보다 인류학자는 그 차이를 불리한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유용한 이점으로 전문적으로 이용해왔다. 어떤 제도나 민족을 생소하게 여기고 날카로운 관심을 쏟는 것이다. 인류학자가 연구하려는 부족의 생활 양식 속에는 처음부터 당연한 것으로 예상한 것은 하나도 없어야 한다. 거기서 인류학자는 소수의 선택된 사실만이 아니라 일체의 모든 것을 관찰해야 한다. 서양 여러 국민의 연구에서 비교 문화학적 연구에 소양이 없는 사람은 전체적인 행동 영역을 간과한다. 그 연구자는 이를 당연시하여 일상생활의 여러 평범한 습관이나 일반적으로 용인된 일체의 신념을 탐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편견은 외교관이 조인한 조약보다도 그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인류학자는 평범한 사실을 연구하는 특별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그 인류학자가 연구하는 부족에게는 평범한 일상생활의 사실이 본국에서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어떤 부족의 극단적인 간악함이나
다른 부족의 극단적인 비겁함을 이해하려 할 때, 또한 그들이 특정한 상황 아래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느끼는가를 찾아내려 할 때, 문명화된 국민에게는 별로 주목하지 않는 관찰이나 세심한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 사실이 중요한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찾아내는 연구 방법을 체득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이런 방법을 시도해 본다는 것은 뜻있는 일이었다. 어떤 국민의 사소한 인간적 일상생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어떤 미개 부족에도 또 어떤 문명국에도 인간의 행동은 일상 속에서 학습되는 것이라는 인류학자의 전제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행위나 의견이 아무리 이상할지라도 어떤 인간의 느낌과 사고방식은 그의 경험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일본인의 행동에서 무엇인가 당혹감을 느낄수록 그것은 일본인의 생활 속에 그런 당혹감을 만드는 당연한 조건이 존재한다는 확신이 생겼다. 만일 그런 조건의 연구가 나를 일상적 교섭에 사소한 일에 끌어들인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었다. 그것이야말로 사람들이 학습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문화인류학자로서 고립된 어떠한 행동도 서로 체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나는 수백 개의 개별적 사실들이 어떤 식으로 종합적인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는가를 중요시했다. 인간 사회는 스스로를 위해 어떤 생활 유형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는 일정한 방식과 그런 상황을 평가하는 일정한 방식을 승인한다. 그 사회의 사람들은 이런 해결 방법을 전 세계의 본질로서 이해한다. 그들은 아무리 곤란하더라도 그것을 하나의 전체적 체계로 묶는다. 생활의 기준이 되는 일정한 가치 체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가치 체계와는 다른 일련의 가치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머지않아 반드시 무능과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들은 가능한 한 순응하려 한다. 그들은 자기 행동에 공통 근거와 공통 동기를 마련한다.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체계가 산산이 무너진다. 그 때문에 경제적 행동, 가족 조직, 종교적 의식, 정치적 목적 등은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린다. 어떤 한 영역이 다른 영역보다 급속한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다른 영역에 큰 압박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그 압박은 일관성을 실현하기 위해 발생하는 것이다. 문짝 없는 사회에서 집권자가 타인을 지배하는 권력 추구에 전념한다면 권력에 대한 의지는 그들의 경제적 행위나 다른 부족과의 관계 속에서 뿐 아니라 종교적 관습 속에서도 같은 모양으로 표현된다. 문자로 쓰인 오래된 성전을 가지고 있는 문명화된 여러 나라의 교회는 문자 언어가 없는 부족과는 달리 옛날의 문장 구조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경제적 정치적 영역에서 점점 권위를 잃어가고 있다. 억구입니다. 억구는 남아있어도 의미는 달라진 것이다. 종교적 교리와 경제적 관습과 정치는 결코 명료하게 격리된 작은 연못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넘어 흘러간다. 그래서 그 물은 서로 섞여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모르게 합쳐진다. 이 사실은 항상 진리이므로 연구자는 그 연구가 경제, 성생활, 종교 또는 어린아이 양육 등 여러 가지 사실 속에 분산된 것처럼 보일수록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더욱 잘 추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생활의 어떠한 영역에서도 가설을 세우고 자료를 채집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는 어떤 국민의 여러 가지 요구가 정치, 경제 혹은 도덕 등 각각의 표현으로 나타났더라도 그것을 사회적 경험 속에서 학습되는 습관이나 사고방식의 표현으로 설명할 수가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책은 일본인의 종교나 경제생활, 정치, 가족 등 특정 일면만을 다루지 않았다. 이 책은 일본인의 보편적 특성을 그들의 생활 방식에서 검토한 책이다. 당면의 활동이 어떤 것이든 그 속에 이런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은 일본을 일본인의 나라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룬 것이다. 20세기의 핸디캡 가운데 하나는 일본을 일본인의 나라답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을 미국인의, 프랑스를 프랑스인의, 러시아를 러시아인의 나라답게 만드는 것에 관해 여전히 가장 막연하고도 편견에 가득 찬 관념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편견으로 세계 각국은 서로 오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서로 닮은 두 나라 사이에서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라도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한다. 반면 그와 반대로 어떤 국민이 그 경험과 가치체계에 대해 도덕관념상 다른 나라와 아주 다른 행동 방침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서로 공통의 목적에 관해 언급한다. 우리는 그들의 습관이나 가치가 어떤지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어떤 나라의 행동 방침이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국민이 자신들의 사상 감정의 습관을 언급한 것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다. 모든 나라의 문필가는 자신들의 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국민이 자기의 생활을 들여다보는 렌즈는 다른 국민이 사용하는 렌즈와는 다르다. 우리는 안구를 의식하면서 사물을 보지는 않는다. 어떤 나라도 새삼스럽게 그런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 그리하여 어떤 국민에게 공통의 인생관, 초점을 맞추는 법, 원근을 취하는 요령, 이런 인생관은 신에게 부여받은 풍경과도 같이 생각된다. 안경의 경우 안경을 쓴 당사자가 렌즈의 처방을 알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국민이 자신들의 세계관을 분석하는 데 기대를 걸 수가 없다. 만일 안경에 관해 알고 싶은 경우 안과 의사를 양성하여 의뢰하면 그가 어떠한 안경이라도 처방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우리는 사회과학자의 작업이야말로 의심의 여지 없이 현대세계 여러 나라의 국민에게 안과 의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 작업은 민족 간에는 차이가 있다는 강인한 신념과 그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성을 함께 필요로 한다. 이 작업은 국제 친선을 제창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비난할 것으로 생각되는 이런 강인한 신념을 필요로 한다. 하나의 세계를 주창한 사람들은 세계 도처의 사람들에게 동과서, 흑인과 백인, 기독교와 이슬람교도 간의 차별은 모두 피상적인 것이며 전 인류가 실제로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신념을 심는 데 희망을 걸어왔다. 이 견해는 때로는 사회동포주의라고 불리기도 한다. 나로서는 사회동포를 믿는다고 해서 왜 생활 방식에서 일본인은 일본인 특유의, 미국인은 미국인 특유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가를 알지 못한다. 때로는 이런 사회동포를 주장하는 자들은 마치 같은 음화에서 찍어낸 양화처럼, 여기서 화자는 그림 화자입니다. 음화에서 찍어낸 양화처럼 여러 민족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립된 세계가 아니면 국제 친선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국민을 존경하는 조건으로서 이런 획일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처자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차이가 있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비로소 안심한다. 그들은 차이를 존중한다. 그들의 목표는 차이가 있더라도 안전이 확보되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지 않고도 미국은 철저히 미국답고 같은 조건으로 프랑스는 프랑스, 일본은 일본다울 수 있는 세계다. 이와 같은 차이가 반드시 세계의 머리 위에 매달린 다모클레스의 칼이라고 믿지 않는 연구자들은 외부의 간섭으로 인생에 대한 어떤 태도가 성숙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긴다. 다모클레스의 칼은 밑에 해설이 있어서요. 신변에 따라다니는 위험이라는 뜻. 다모클레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칠리아의 시라쿠스 참주 디오니소스의 신하인데, 디오니소스가 잔치에서
다모클레스의 머리 위에 머리카락 하나로 칼을 매달아 놓고 왕 위에 있는 자에게는 언제나, 왕 위가 아니고 왕 위에 있는 자에게는 언제나 위험이 따른다고 가르친 고사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해설이 있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조장하는 것은 고정된 세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 뒤에 앤 여왕 시대, 빅토리아 여왕 시대가 왔다고 해서 영국은 결코 영국다움을 잃지 않았다. 영국인은 다른 시대가 오더라도 자기를 잃지 않고 다른 기준과 다른 국민적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적 차이의 체계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신념과 함께 어느 정도의 관용이 필요하다. 종교의 비교 연구는 사람들이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매우 관대했을 때에만 활기를 띠었다. 그들은 예수의 신도, 아라비아인 학자, 신앙이 없는 자일 수도 있지만 결코 열광적인 신자는 아니었다. 문화의 비교 연구도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 양식을 세계에서 유일한 해결법으로 믿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급급히 하는 한 큰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생활 양식을 알게 됨으로써 자신의 문화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즐겁고도 풍부한 경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키고 있다. 그들은 너무 수세적이어서 다른 국민에게 자신들의 특수한 해결법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도를 알지 못한다. 만일 그들이 미국인이라면 미국인의 마음에 드는 신조를 세계 국민에게 받아들이도록 강요한다. 그렇지만 다른 여러 국민이 우리의 생활 양식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뻔한 일이다. 마치 우리가 10진법 대신 12진법으로 계산한다든가 동부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처럼 한쪽 다리만으로 서서 휴식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그래서 이 책은 일본에서 얘기되고, 여기서 얘기란 얘기는 예측한다는 얘기입니다. 얘기되고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 예측 기대의 합성어가 얘기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일본에서 얘기되고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 습관에 관해 기술했다. 일본인은 어떤 경우에 예의를 지키고 또 지키지 않는가, 어떤 경우에 수치를 느끼고 어떤 경우에 당혹심을 느끼며 어떤 자신에 대해 무엇을, 다시 읽겠습니다. 일본인은 어떤 경우에 예의를 지키고 또 지키지 않는가, 어떤 경우에 수치를 느끼고 어떤 경우에 당혹감을 느끼며 자기 자신에 대해 무엇을 요구하는가 등에 관해 기술했다. 이 책에 기술된 사항의 이상적 전형은 이른바 서민이다. 서민은 평범한 사람이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 각각 특수한 경우에 행한 일이 아니라 누구나 그런 조건 아래서는 그런 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을 기술했다. 이런 연구의 목표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상과 행동의 태도를 기술한 데에 있다. 설령 이 책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하튼 그렇게 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있다. 이런 연구에서는 아무리 많은 자료를 추가해도 객관성을 더해주지는 않는다. 가령 누가 누구에게 인제 머리를 숙여 절을 하는가 같은 문제는 일본인 전체의 통계적 연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일본인이 머리를 숙여 절을 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관습은 누구나 보고할 수 있는 성질이다. 그것을 다른 두세 보고로 확인한다면 100만 명의 일본인에게 같은 보고를 얻을 필요는 없다. 일본이 그들의 생활 양식 위에 쌓아올린 여러 가지 가정을 밝혀내려는 연구자는 통계적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훨씬 곤란한 과업을 가지고 있다. 그에게 요구되는 커다란 작업은 이런 공인된 관습이나 판단이 어떻게 일본인이 생활을 보는 렌즈가 되는가를 보고하는 일이다. 그는 그 가정이 일본인이 인생을 바라볼 때의 초점과 원근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기술해야 한다. 그는 인생을 전혀 다른 초점으로 보는 미국인에게 이것을 이해시켜야 한다. 이 분석 작업은 반드시 다나카 씨라는 평범한 일본인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다나카 씨는 연구자의 가정을 말로 나타내어 설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인을 위해 쓴 해석은 틀림없이 자신에게는 필요 없는 것까지 지루하게 쓰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미국 사회에서의 사회 연구는 다시 하겠습니다. 미국에서의 사회 연구는 지금까지 문명국의 문화가 입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제의 연구를 시도하지 않았다. 대개 연구는 이런 전제를 자명한 것으로 가정했다.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는 세상 여론이나 행동의 분포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래서 흔히 통계적 방법을 연구에 이용한다. 그들은 방대한 조사자료, 질문서나 면접자의 수많은 회답, 심리학적 측정 등을 통계적 분석에 맡긴다. 그러고는 거기에 어떤 요인의 독립성이나 상호 의존 관계를 끌어낸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고는 거기서 어떤 요인의 독립성이나 상호 의존 관계를 끌어낸다. 여론조사 영역에서는 과학적으로 선택된 표본 인구를 이용하여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행하는 유효한 기술이 미국에서는 완전한 경지까지 이르고 있다. 이 방법을 어떤 공직의 후보자 혹은 어떤 정책을 지지한 사람과 그것을 반대한 사람이 각각 얼마인가를 알아낼 수 있다. 지지자와 반대자가 도시 사람인가 시골 사람인가 저소득층인가 고소득층인가 공화당인가 민주당인가로 분류할 수도 있다. 보통 선거를 행하고 국민의 대표자가 법률을 기한하고 시행하는 나라에서 이런 조사 결과는 실제로 중요성을 지닌다. 미국인은 미국인의 여론을 투표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는 하나의 선행 단계가 있기에 가능하다. 즉 그들은 미국에서의 생활 방식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다른 나라를 이해하려 할 때는 그 나라 사람의 습관이나 가정에 관한 질적 연구를 조직적으로 행한 뒤에야 비로소 여론조사를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중하게 표본을 만들므로써 여론조사는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들이 국가에 관해 어떠한 관념을 품고 있는가를 알지 못한다면 그런 조사로 대체 무엇을 배울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의 국가관념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을 경우에만 기관이나 의회에서 여러 당파가 무엇을 따지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다. 정부에 관해 품고 있는 어떤 국민의 가정은 정당의 세력을 표시한 숫자보다 훨씬 일반적이며 또한 항구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도 민주당도 정부라는 것은 필요악이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전시엔 달랐겠지만 정부의 관료가 되는 것도 민간기업에서 그에 상당한 자리에 앉는 것보다 사회적 지위가 더 높아지지는 않는다. 국가에 관한 이런 견해는 일본인의 견해와는 큰 차이가 있고 여러 서양 국민의 견해와도 큰 차이가 있다.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그들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이다. 그들의 견해는 습속, 성공한 사람에 대한 비평, 자국의 역사에 관한 신화, 축제일의 연설 속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우리는 이런 간접적 표현의 기초를 두고 연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조직적 연구를 필요로 한다. 어떤 국민이 생활에 관해 만들어낸 가정이나 그 국민이 인정한 해결법은 선거에서 인구의 몇 퍼센트가 찬성 투표를 하고 몇 퍼센트가 반대 투표를 하는가를 알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의 깊고 상세하게 연구할 수 있다. 일본은 근본적인 가정을 탐구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나라였다. 분명히 전에 나는 서양인의 가정은 일본인의 인생관과는 합치되지 않는 점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이 사용하는 범주와 상징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흔히 서양인의 눈에 비친 일본인의 많은 행동적 모순은 이미 모순이 아니라는 점을 발견할 것이다. 어찌하여 일본인 자신은 어떤 급격한 행동 전환을 일관된 체계의 일부분으로 간주하는가를 나는 알게 되었다. 나는 그 이유를 드러낼 수 있다. 나는 일본인이 함께 작업을 할 때 처음에는 그들이 사용하는 어구나 관념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나 마침내는 그것이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오랜 세월에 걸친 감정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덕과 악덕은 서양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 책에는 매우 독특했다. 그것은 불교적인 것도 유교적인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일본적인 것이었다. 일본의 장점도 단점도 모두 포함한 것이었다. 네, 여기까지 1장 연구과제로서의 일본에 대한 작가의 얘기였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제2장은 전쟁 중의 일본인이라는 부분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그리고 새로운 책의 그 낯설음을 극복하신 많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